새벽 3시. 저는 깊은 잠에서 깨어 냉장고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방으로 나갔더니 제 장모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왜 이러시나 했더니 냉장고 뒤편에 숨겨둔 비상금 봉투를 꺼내시더군요. 그 금액은 무려 7천만 원. 저는 결혼 생활 15년 동안 장모님의 병원비와 처남의 사업 자금으로 매달 꼬박꼬박 송금했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진짜 용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가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덮는 데 쓰이고 있었던 거죠. 가족을 믿었기에 외면했던 수많은 이상한 낌새들이 한순간에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평범한 대기업의 기획팀장 강현우입니다. 15년 동안 아내 민지수와 외동딸 강혜원과 함께 나름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특히 처가에는 늘 넉넉하게 베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 지수는 결혼 초부터 장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매달 100만 원의 병원비를 부탁했고 5년 전부터는 처남의 신생사업 자금으로 매달 200만 원씩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가족이니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벌어서 가족이 편안하다면 그것만큼 보람찬 일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 지수의 태도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깔끔하던 사람이 갑자기 화려한 명품 옷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저에게는 짜증 섞인 말투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제가 장모님께 송금한 내역에 대해 물어보면 엄마한테까지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어야겠어요? 라며 날카롭게 반응했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지수가 힘들어서 예민한가 보다, 장모님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니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다 하고 말입니다. 사건은 지난달 처남 성우의 사업이 결국 부도나면서 터졌습니다. 성우가 저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더군요. 형님, 죄송해요. 어머니가 주신 돈 제가 다 망쳤습니다. 하지만 사실 어머니가 저한테 사업 자금을 주신 건 5년 전 딱 한 번 3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매달 형님이 보내신 200만 원은 저도 전혀 받은 적이 없어요. 성우의 고백은 제 머리를 쇠망치로 때리는 듯했습니다. 아내가 말했던 처남 사업 자금 월 200만 원, 5년이면 1억 2천만 원. 그 돈이 처남에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수가 저에게 보낸 장모님 병원비 영수증과 처남 사업 계획서 사진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가족에게 철저하게 속아왔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퇴근하면 책상 앞에 앉아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처가에 보낸 모든 돈을 날짜, 금액, 명목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남의 사업 자금 명목으로 나간 돈의 총합은 1억 2천만 원. 장모님 병원비로 나간 돈은 6천만 원. 총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데 새벽 3시 정각 부엌 쪽에서 냉장고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는 척하며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소리의 근원지인 주방을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제 장모님, 차화영 여사님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낡은 슬리퍼를 끌며 냉장고 앞으로 가더니 냉장고 문을 연 후 내부의 서랍이 아닌 냉장고 뒷면 벽과 맞닿은 틈으로 손을 넣으셨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모님이 꺼낸 것은 두툼한 흰 봉투였습니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주방 식탁에 앉으셨죠. 저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장모님은 봉투 안에서 현금 5만 원권 다발을 꺼내더니 그중 한 다발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슥슥, 탁, 슥슥, 500만 원을 세고 다시 봉투에 넣는 모습을 보면서 제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습니다. 그때 장모님의 휴대폰에서 짧게 띠링하고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장모님은 안경을 다시 쓰시고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안방 문틈으로 고개를 더 내밀어 화면을 훔쳐봤습니다. 화면에는 내일 낮 12시 약속 장소로 7천만 원 준비하세요. 윤재희 씨 거는 제가 확실히 덮어야죠. 라는 문자가 보였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고 실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었지만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7천만 원. 윤재희 씨 건. 윤재희는 누구일까요? 제 주변에는 윤재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장모님이 윤재희와 7천만 원 때문에 거래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저는 문득 제가 정리했던 엑셀 파일의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1억 8천만 원. 장모님께 송금된 병원비와 처남 사업 자금 명목의 돈. 이 돈이 장모님의 비밀 금고로 흘러 들어갔고 누군가에게 상납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장모님은 돈 봉투를 다시 냉장고 뒤편에 숨기시고는 안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주방으로 나와 냉장고 뒤편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장모님이 숨기셨던 그 봉투가 제 손에 만져졌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5만 원권 다발이 두툼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7천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7천만 원. 이 돈이 저와 제 아내의 결혼 생활, 그리고 처가의 비밀을 응축하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일 것이라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열어 아내의 지수와 장모님의 통화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최근 석 달간 장모님과 지수가 매일 밤 11시에 통화했고, 통화 시간은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30분까지 이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했던 통화였습니다. 특히 지수의 최근 카드 사용 내역도 이상했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명품 매장에서 결제한 기록, 그리고 뜬금없는 고급 호텔 스위트룸 결제 내역. 이 모든 이상한 징후들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장모님의 거짓말, 처남의 고백, 냉장고 뒤편의 돈, 그리고 아내의 수상한 행동들.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제가 가장 신뢰했던 두 여자, 아내와 장모님이 합심하여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윤재희와 고 실장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7천만 원으로 덮으려 했던 윤재희 씨 건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 지수는 저에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저는 지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새벽에 장모님이 숨겨둔 돈 봉투를 보았던 충격 때문에 지수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요즘 힘든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지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별일 없어. 그냥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해. 그런데 장모님은 요즘 괜찮으셔? 병원비가 꽤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네. 지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응. 엄마는 뭐 늘 그렇지?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지수는 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진흙탕 같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는 출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사설탐정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고 실장과 윤재희의 정체, 그리고 냉장고 뒤편 돈의 진실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탐정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정도면 사모님께 문제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저는 탐정에게서 조언을 받은 대로 장모님이 냉장고에 숨겨둔 돈, 봉투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다시 제자리에 숨겨두었습니다. 그 5만 원권 지폐 한 장이 앞으로 제가 펼칠 모든 전쟁의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저녁 7시, 장모님이 집에 와 계셨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과도하게 반가워하며 저녁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현우 사위, 요즘 일이 바쁘지? 어서 와서 밥 먹어. 장모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장모님의 갈비찜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오로지 고 실장과 윤재희, 그리고 7천만 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장모님은 식사 내내 제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며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듯했습니다. 저는 장모님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요즘 저희 회사가 좀 어려워서요. 다음 달부터 처남 사업 자금은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한 100만 원만 보내는 게 어떨까요? 제 말에 장모님은 들고 있던 수저를 탁 하고 식탁 위에 떨어뜨리셨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딸 예원이 깜짝 놀라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예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황급히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아니야, 예원아. 할머니가 그만 손이 미끄러져서. 어서 들어가서 공부해. 장모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우 사위,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돈을 줄인다니. 성우 사업이 지금 막 숨통이 트일 때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나 병원비는 어쩌고? 장모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우가 사업 자금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장모님 병원비는 계속 보내드릴 건데 처남 사업 자금만 줄이는 거죠. 장모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장모님은 성우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돈줄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 반응이야말로 제가 의심했던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해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장모님은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곧바로 냉장고 뒤편의 돈 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현금 다발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빼낸 그 5만 원권은 이제 곧 장모님과 아내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줄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장모님이 냉장고에 숨겨둔 돈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돈은 과연 누구의 입을 막기 위해 사용되고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은 다음날 아침 저에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만 회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끓어오르는 분노와 진실에 대한 갈망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새벽에 몰래 냉장고 뒤편에서 빼낸 5만 원권 한 장을 서류 봉투에 넣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어제 연락했던 사설 탐정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강현우 고객님, 오늘 오후 1시 회사 근처 카페에서 접선 가능합니다. 초기 조사 결과 말씀하신 고 실장은 단순한 브로커가 아니며 윤재희 씨 관련하여 충격적인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오후 1시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 자료를 검토하는 척하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제 휴대폰으로 낯선 전화번호가 찍혔습니다. 저는 중요한 계약 건일까 싶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현우 팀장님 되시죠? 저는 저희 부사장님의 비서실입니다. 지금 바로 부사장님 집무실로 와주시겠어요?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부사장님은 저희 회사에서 가장 권위가 높고 보수적인 분이셨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사장님이 저를 직접 호출하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부사장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부사장님은 책상에 앉아 차갑게 저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저희 회사의 만년 2인자이자 제가 승진할 때마다 번번이 밀려났던 경쟁자 박영민 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박영민은 저를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팀장, 이게 자네가 요즘 회사에서 벌이고 다니는 일인가? 부사장님은 인상을 찌푸리며 제 앞에 두꺼운 파이처를 던지셨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집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파일을 펼쳐봤습니다. 파일 안에는 제 아내가 고급 룸살롱 앞에서 찍힌 사진, 출처를 알 수 없는 고가의 외제차를 운전하는 사진, 그리고 저희 사적인 문자 메시지 캡처본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사생활이 문란하고 가족을 등한시하는 무책임한 가장으로 낙인 찍을 만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부사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모든 것은 조작된 사진과 허위 사실입니다. 저는 격분하여 소리쳤습니다. 부사장님은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조작이라고? 박 부장에게 이 자료들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인 줄 아나? 바로 자네의 처남일세. 민성우 씨는 자네가 가족을 버리고 외도를 일삼아 사업 자금을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네. 자네의 처가 쪽 친인척들에게서도 같은 증언이 쏟아지고 있어.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처남 성우는 분명 저에게 장모님께 받은 돈이 없다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팔아넘긴 걸까요?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영민 부장이 득이양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팀장, 자네가 맡은 기획 프로젝트가 지금 외부에서도 평판이 안 좋네. 중요한 고객사에서 자네의 윤리적 문제를 들어 계약을 보류하겠다고 연락이 왔어. 이런 사람이 회사의 얼굴이 될 수 있겠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처남이 합심하여 저를 짓밟으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말입니다. 돈줄이 끊기자 저를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한 것입니다. 저는 부사장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사장님, 저는 단언컨대 어떤 윤리적 문제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가족을 등한시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만약 제가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때는 제 스스로 사직하겠습니다. 부사장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네. 일주일 후 자네의 결백을 증명할 만한 공식적인 근거를 가져오게. 집무실을 나오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1시 약속 장소인 카페로 갔습니다. 사설 탐정은 덩치가 크고 인상이 좋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탐정은 저에게 작은 USB 메모리를 건네주었습니다. 강현우 고객님, 이게 초기 조사 결과입니다. 말씀하신 고 실장은 사채 업계에서 해결사로 불리는 사람이고 윤재희 씨는 내연녀가 아니라 바로 고객님 회사의 만년 2인자 박영민 부장의 본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박영민 부장이 윤재희라고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부장이 몇 년 전 사채를 크게 썼는데 그 채권이 고 실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추적한 결과 장모님 차화영 여사님께서 7천만 원을 건네주기로 한 거래는 바로 박영민 부장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대가였습니다. 박영민 부장은 윤재희라는 가명을 써서 장모님과 비밀리에 접촉해왔습니다.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불륜 상대를 잡으려 했는데 그 배후에는 회사 내 경쟁자가 얽혀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왜 회사의 라이벌에게 제 돈을 바쳤을까요? 탐정은 말을 이었습니다. 고객님의 아내 민지수 씨는 최근 박영민 부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분은 박 부장에게 자신의 외도 사실을 덮어달라고 부탁했고
박 부장은 그 대가로 장모님에게 자신의 사채 빚 7천만 원을 대신 갚도록 요구한 겁니다. 그 대가로 박 부장은 처남 민성우를 이용해 고객님을 회사에서 매장시키려 한 거고요. 분노와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내연남에게 빚을 갚아주기 위해 저를 속였고 그 내연남은 저를 밟고 올라서기 위해 처가를 이용했습니다. 저는 가족과 직장 동료 두 곳에서 동시에 공격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탐정은 저에게 USB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USB 안에 아내와 박 부장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장모님이 고 실장과 주고받은 거래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장모님이 건넨 돈의 출처가 고객님의 계좌라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탐정이 가리킨 파일에는 민지수 VIP 클럽 결제 내역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 지수가 지난 3년간 쓴 유흥업소 및 사교 클럽 결제 내역이 수백 건에 달했습니다. 명품 구매는 외도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었고 유흥비는 외도 상대와 함께 즐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돈이 바로 제가 장모님에게 꼬박꼬박 보내드렸던 병원비와 사업 자금 명목의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가족의 안녕을 위해 흘린 땀과 정성이 결국 저의 명예를 짓밟는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휴대폰으로 아내 지수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과 장모님, 그리고 나 셋이서 대화가 필요해. 8시, 거실에서 기다리겠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재로 들어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저는 그 파일들을 모두 제 외장 하드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냉장고에서 빼냈던 5만 원권 지폐를 꺼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 차례였습니다. 저는 지폐의 시리얼 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USB 속 파일 중 장모님이 고 실장에게 7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메시지 내용을 찾아 해당 날짜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저녁 8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똑똑.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먼저 아내 지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 장모님께도 전화해 지금 오시라고.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지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고 30분 후 장모님이 헐레벌떡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우 사위, 왜 이렇게 급하게 불렀어? 무슨 일인데? 성우 일 때문이야? 장모님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냉장고 뒤편에서 꺼낸 7천만 원이 담겼던 흰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봉투가 식탁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장모님, 이 돈 이게 지난 3년간 장모님 병원비와 처남 사업 자금으로 제가 보내드린 돈의 일부죠. 정확히는 박영민 부장의 사채비 7천만 원을 갚아주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박영민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장모님과 아내 지수의 얼굴이 동시에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모님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고 아내 지수는 들고 있던 찻잔을 덜컥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박영민 부장이 왜 나와? 엄마 돈은 그냥 엄마 병원비야.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지수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의 어깨를 강하게 잡았습니다. 당신의 외도를 덮고 당신의 내연남 박영민의 사채 빚을 갚아주기 위해 당신과 장모님은 나에게 거짓 영수증과 허위 사업 계획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돈줄이 끊기자마자 박영민과 처남 민성우를 시켜 나를 회사에서 매장시키려 했죠. 장모님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우 사위, 오해야? 성우가 시킨 거야. 내가 시킨 게 아니야? 장모님은 모든 죄를 처남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장모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고 실장과 7천만 원에 대한 거래 내역이 제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이 돈을 냉장고 뒤편에 숨기시는 모습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지수 씨, 당신이 VIP 클럽에서 흥청망청 썼던 유흥비 내역도 모두 있습니다. 당신이 외도 상대와 즐기기 위해 사용한 돈, 그게 바로 우리 딸 예원이의 등록금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해봤습니까? 제 입에서 예원이의 이름이 나오자 지수는 그제야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죄책감이 아닌 들켰다는 당혹감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의 기만과 착취를 묵인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저에게서 갈취해간 모든 돈에 대한 경제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부도덕한 남편으로 몰아세우려 했듯이 저는 당신들을 파렴치한 경제 사기범으로 만들 것입니다. 장모님은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현우 사위, 제발 용서해줘. 가족 아니니?
우리가 영원히 비밀로 할게. 제발. 장모님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가족이요? 3년 동안 저를 기만하고 제 돈으로 사치와 외도를 즐긴 당신들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차갑게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내 지수는 결국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어떤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날 밤, 저는 USB에 담긴 모든 증거를 들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했기에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완벽한 복수극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윤서아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새벽 공기를 마셨습니다. 윤 변호사는 냉철하고 빈틈없는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가져간 USB와 엑셀 파일, 그리고 5만 원권 지폐의 시리얼 번호 증거를 보더니 윤 변호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강현우 씨, 증거가 이토록 완벽하게 정리된 경우는 드뭅니다. 승소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속도 싸움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여론전을 시작할 겁니다. 특히 딸 예원 양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윤 변호사의 말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겨우 잠이 들었다가 아침 6시에 휴대폰 알람 소리에 놀라 깨었습니다. 알람이 아니라 처가 쪽 친인척 단체 메시지방에서 온 수십 개의 메시지 알림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메시지방을 열어봤습니다. 가장 위에 올라온 글은 처남 민성우가 올린 장문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누나 민지수는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형님 강현우가 회사에서 승진한 후 변심하여 가족을 버리고 외도를 일삼았습니다. 누나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병든 어머니의 돈줄까지 끊어버리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지금은 누나를 경제적으로 협박하며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나는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 사실을 널리 알려 강현우의 부도덕함을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그 밑으로는 사촌, 이모, 고모 등 처가 식구들의 분노에 찬 댓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강현우 그 인간이 그럴 줄 알았다. 돈에 미친 놈, 지수한테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저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저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아이를 버리고 아내를 학대한 악역으로 만들고 있는지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이들에게는 제가 보낸 돈을 착취한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돈줄을 끊고 이혼을 요구하는 제 행동만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저는 단체방에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이들과 감정 싸움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공격하기 위해 준비한 다음 칼날이 어디를 향할지 예상해야 했습니다. 바로 딸 예원이의 학교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출근길에 딸 예원이가 울면서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예원이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아빠,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 친구들이 아침부터 수근거려. 우리 아빠가 나쁜 사람이래. 엄마를 괴롭혔다고. 예원이의 작은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면서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예원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예원아,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아빠가 왜 나쁜 사람인지 누가 뭐라고 하던? 어떤 친구 엄마가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대. 우리 아빠가 돈 때문에 엄마랑 할머니를 내쫓으려 한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나한테 안 좋은 눈빛으로 봐. 예원이는 숨죽여 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딸을 인질로 잡고 저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저는 분노에 이를 갈았습니다. 부부의 싸움에 왜 아무 죄 없는 아이를 끌어들이는 걸까요? 저는 곧바로 휴대폰으로 학교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희원 학생 아빠의 부도덕한 사생활, 폭로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핫 이슈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H그룹 기획팀장 강모 씨, 최근 회사에서 윤리 문제로 징계 논의 중, 사채 빚을 갚아주지 않기 위해 병든 장모를 버리고 이혼을 요구, 배우자에게 외도를 뒤집어 씌우고 딸 예원 양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인간에게서 아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 글은 분명 박영민 부장이나 그의 사주를 받은 민성우가 올린 것이었습니다. 사채 빚 문제는 박영민의 채무였는데 그래서는 마치 제가 사채 빚 때문에 장모님을 버린 것처럼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이들은 제가 반격하기도 전에 저를 완벽한 악인으로 프레임 씌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윤서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현우 씨,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 게시글은 명백한 명예훼손 및 아동학대 조장입니다. 저희가 곧바로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 진상을 밝히고 익명 게시글 작성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예원이가 상처받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접근, 금지 임시 조치를 신청하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 양육권 결정도 함께 청구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지금 예원 양을 인질로 삼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아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윤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저는 비로소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회사에서 또다시 징계위원회에 불려갔습니다. 박영민 부장은 득이양양하게 앉아 저를 비난했습니다. 강 팀장, 자네의 사생활 문제 때문에 회사에 얼마나 큰 손해를 입히고 있는지 아나? 자네가 맡았던 미래 혁신 프로젝트 고객사에서 공식적으로 자네를 업무에서 배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네. 자네가 가족에게 부도덕한 짓을 저지른 것이 사실 아닌가? 박 부장의 목소리는 위원회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으로 박영민 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부장님, 저희 사생활은 박 부장님의 사채 빚을 대신 갚아준 장모님 차화영 씨가 제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에게 부도덕했다고요? 저는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수억 원을 착취당하고 명예까지 실추당한 피해자입니다. 그 증거는 이미 제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제 말에 박영민 부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강 팀장, 무슨 헛소리야? 갑자기 사채 빚이라니. 박 부장은 황급히 자신의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징계위원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 팀장, 박 부장의 개인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네.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부적절하다고요? 박영민 부장이 윤재희라는 가명으로 장모님과 거래했고 그 대가로 저를 회사에서 쫓아내려 한 것이 바로 이 USB에 담겨 있습니다. 이 거래는 저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핵심 인재를 제거하려는 경쟁 행위입니다. 이것이 제가 박 부장에게 받은 배신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영민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는 완전히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위원회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후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법원의 공식적인 서류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해 주십시오. 저는 제 명예뿐 아니라 이 모든 악랄한 음모의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입니다. 징계위원회는 결국 제 주장을 받아들여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제가 집무실을 나오자 박영민 부장이 급히 저를 따라와 복도에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강연우, 너 미쳤어? 너까지 망가지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 USB 내용 전부 지워. 안 그러면 내 딸 예원이한테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야. 박 부장은 협박하듯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명백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박 부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박영민 씨, 당신의 협박이 바로 당신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내 딸을 건드리는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윤재희가 아니라 내가 상대해야 할 범죄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 후 곧바로 딸 예원이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윤서아 변호사가 준비한 임시 조치 신청서 사본을 전달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제가 가져간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강현우 아버님, 지우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익명 게시판 글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억측이 많았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 학부모 전체 공지 메일을 통해 게시판의 글이 허위 사실임을 공식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예원이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 지수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캐리어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저를 외면하며 대답했습니다. 내 짐 싸는 거 안 보여? 더 이상 당신이랑 같이 못 살겠어. 내일 친정으로 갈 거야. 그리고 양육권 소송은 내가 제기할 거야. 당신은 이미 학교 커뮤니티에서 아동학대범으로 찍혔어. 법원에서 당신에게 예원이를 맡길 리 없어. 지수의 뻔뻔함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나를 악인으로 만들었으니 이제 딸을 데려가겠다는 건가? 당신이 박영민과 흥청망청 썼던 그 돈이 예원이의 마음을 병들게 했어. 당신은 예원이를 키울 자격이 없어. 제 말에 지수는 저에게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돈을 끊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어. 당신이 너무 계산적이고 이격이라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린 거라고. 저는 지수를 냉정하게 밀어냈습니다. 너의 외도와 착취를 나의 이기심으로 포장하지 마. 너는 이제 이 집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너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법정의 심판뿐이야. 그날 밤 아내 지수는 저와 딸 예원이를 두고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의 마지막 마침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수가 떠나기 직전에 했던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양육권 소송은 내가 제기할 거야. 지수는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딸 예원이를 두고 벌이는 처절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싸움에서 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 민지수가 집을 나간 다음 날부터 저는 딸 예원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이 시작된 듯 보였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집안을 감돌았습니다. 예원이는 학교에서 겪은 수군거림 때문에 눈에 띄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퇴근 후 예원이의 방에 가보면 예원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예원이는 원래 밝고 화사한 색을 좋아해서 스케치북에는 늘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예원이가 그린 가족 그림에는 저와 예원이만 덩그러니 있었고 모든 배경이 검은색과 회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검은색은 바로 예원이의 작은 마음에 드리워진 어머니와 할머니의 배신, 그리고 악성 루머가 만들어낸 그림자였습니다. 예원아, 그림이 왜 이렇게 어둡니? 아빠가 더 밝은 그림을 그려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원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 지금 내 마음이 딱 이 색깔인 것 같아. 친구들이 자꾸 아빠 얘기를 해서 내 마음이 새까매졌어. 예원이의 작은 목소리는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윤서아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변호사님, 상대방의 악랄한 여론전 때문에 제 딸이 심각한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예원이의 그림이 지금의 상태를 증명합니다. 윤 변호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강현우 씨, 이럴 때일수록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의 예원 양의 상태는 우리가 재판에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 상태를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예원이를 아동 심리 상담 전문가에게 데려갔습니다. 상담 전문가는 예원이의 그림과 상태를 진단하더니 극심한 스트레스성 심리 위축 소견을 내렸습니다. 이 소견서 역시 증거 파일에 고스란히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말 저는 또다시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새벽 1시경 예원이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배가 너무 아파. 누가 배를 꼬집는 것 같아. 예원이는 배를 움켜쥐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잠옷바람으로 예원이를 안고 급히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예원이를 진찰하더니 스트레스성 급성 위염 진단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합니다. 복통의 원인은 심리적인 요인이 커요. 당분간 입원하여 안정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던 딸이 결국 그들의 악행 때문에 병들고 만 것입니다.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힘없이 잠든 예원이의 작은 얼굴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돈이었고 거짓이었고 그리고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제가 반격을 시작해야 할 결정적인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예원이가 입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요. 상대방의 루머 유포를 즉시 막아야 합니다. 아동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윤 변호사는 제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분노와 결의를 감지한 듯했습니다. 강현우 씨,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좋습니다. 예원 양의 입원 진단서와 심리평가, 보고서를 확보하는 대로 오전에 바로 박영민과 민지수를 명의해 또한 루머 유포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팀장은 중요한 프로젝트가 걸려 있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강현우 팀장, 지금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휴가라니. 저는 고개를 숙여 팀장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 딸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모든 원인은 제 가족 문제와 관련된 악성 루머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제 딸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부디 저희 상황을 이해해 주십시오. 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제 진심 어린 얼굴을 보고는 허락했습니다. 알겠네. 가족이 우선이지. 하지만 복귀 후에는 이 모든 사안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돌아오게. 자네를 믿네. 팀장의 말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휴가를 내자마자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윤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모든 반격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반격 계획 3단계 1점 공식 진실 선포 법원에 신청한 익명 게시물 삭제 및 접근, 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아 예원이의 학교에 공식적으로 전달한다. 2점 증거의 완성 안에 민지수의 외도 증거 VIP 클럽 결제 내역,
박영민과의 통화 녹음과 박영민의 채무증거고실장과의 거래 내용을 기반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재판을 압박한다. 3점 심리적 증거 확보 예원이의 입원 기록, 심리평가서, 그리고 어두운 그림을 법정에 제출하여 상대방이 양육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며칠 후 병실에 아내 민지수가 찾아왔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예원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원아, 엄마 왔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우리 딸이 아픈 거야. 지수는 예원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예원이는 엄마를 낯선 눈빛으로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민지수 씨, 지금 당신이 흘리는 눈물은 죄책감이 아니라 들켰다는 당혹감일 뿐입니다. 당신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선택이 예원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예원이 앞에서 이런 연극하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수는 제 말에 발끈했습니다. 당신이 돈을 끊고 나를 압박하지 않았다면 내가 돈을 끄는 것이 당신의 불륜과 박영민의 사채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당신은 가족의 명분으로 나를 착취한 것에 대해 한 번이라도 반성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당장 나가주십시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예원이에게는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지수를 병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지수는 결국 울면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연우 씨, 드디어 법원에서 임시 조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학교 익명 게시판의 모든 악성 루머 게시글은 강제 삭제됩니다. IP 주소 추적 결과 대부분이 박영민 씨와 관련된 계정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한 발짝 다가선 것입니다. 좋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루머 유포에 대한 형사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최후의 카드를 사용할 차례입니다. 제가 준비한 최후의 카드는 바로 심리적 장치였습니다. 저는 예원이와 매일 밤 긍정적인 말만 하는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나쁜 말이나 부정적인 상황은 절대 언급하지 않고 오직 감사하고 행복했던 일들만 이야기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긍정적인 말만 하는 게임 할까? 예원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아빠가 먼저 할게.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 예원이와 함께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빠가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걸 알아서 제일 좋아.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야. 예원이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작은 게임이 그들의 악랄한 루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치유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예원이는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습니다. 학교 커뮤니티의 루머는 사라졌고 담임 선생님도 학부모들에게 진실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예원이는 학교에서 다시 웃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악행의 원흉인 박영민 부장과 민지수가 법정에서 완전히 무릎 꿇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퇴원 다음 날 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연우 씨, 민지수 씨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대신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지수가 내건 조건이 무엇이든 저는 그들의 결정적인 자백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민지수가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윤서아 변호사와 함께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윤 변호사는 지수의 제안을 의외로 반겼습니다. 강연우 씨, 이건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수 씨가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죄와 패배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녀가 내건 조건이 무엇이든 우리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지수가 내건 조건은 예상대로 재산 분할 최소화였습니다. 지수는 제가 지난 15년간 힘들게 모은 재산 중 최소한의 목만을 요구하며 대신 결정적인 카드를 제안했습니다. 민지수 씨는 박영민 부장이 루머 유포를 지시했다는 사실과 자신의 외도 사실, 그리고 장모님 차화영 여사님이 박영민의 사채 빚을 갚아주기 위해 강현우 씨의 돈을 착취했다는 모든 사실을 공중된 진술서로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변호사가 저에게 지수의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결국 자신의 내연남인 박영민 부장을 물어뜯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지수는 자신의 사치와 외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박영민의 범죄 사실을 폭로하여 저에게 협조하겠다고 나선 셈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의 끝이 결국 이렇게 서로를 파멸시키는 것일까요? 저는 윤 변호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최소한으로 해줘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공중된 진술서를 받아야 합니다. 박영민의 모든 죄를 명확히 밝히고 저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날 저는 윤 변호사와 함께 공중사무소에서 지수를 만났습니다.
지수는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뻔뻔함 대신 절망과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공증인이 보는 앞에서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진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지수 공증 진술서 주요 내용. 첫째, 본인 민지수는 강현우와의 결혼 기간 중 박영민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을 인정함. 둘째, 본인의 어머니 차화영은 박영민의 사채 빚 7천만 원을 갚아주기 위해 강현우에게 매달 수백만 원을 허위 명목으로 송금받았음을 인정함. 셋째, 박영민은 이혼 소송 중 강현우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루머 유포를 지시했으며 처남 민성우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음을 인정함. 넷째, 본인은 딸 강희원의 양육권을 포기하며 향후 일체의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지수는 서명을 마친 후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진술서를 이용해서 나한테 돈을 요구하거나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 딸 예원이를 위해서라도 나를 그냥 잊어줘? 저는 지수에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이 진술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실을 증명하고 예원이의 아빠로서 나의 존엄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당신에게서 갈취당했던 돈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선택한 대로 될 것입니다. 지수는 결국 아무 말 없이 공증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외롭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그리고 예원이에게 주었던 상처가 너무나 깊었기 때문입니다. 공증 진술서를 확보한 윤 변호사는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강현우 씨, 이제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진술서를 바탕으로 박영민 부장을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회사에서도 그의 입지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저희는 곧바로 최종 재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준비한 엑셀 파일, 탐정의 USB 녹취록, 예원이의 심리상담 보고서, 그리고 지수의 공증 진술서까지.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승소의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최종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윤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피고석에는 변호사와 함께 민지수가 앉아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장모님 차화영 여사님이 불안한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박영민 부장이 피고석에 함께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형사 고발한 내용이 병합되어 재판에 회부된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윤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했던 은행 계좌 이체 내역이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장모님의 계좌에서 고 실장의 계좌, 그리고 박영민 부장의 사채업자 계좌로 돈이 흘러간 경로가 명확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증거는 피고 민지수의 어머니 차화영이 원고 강현우를 기망하여 갈취한 돈이 피고 박영민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윤 변호사가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박영민은 변호사를 쳐다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저 재판장님, 저는 윤재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본명은 박영민입니다. 박영민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때 윤 변호사가 준비한 결정적인 카드가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민지수의 공증 진술서였습니다. 재판장님, 다음 증거는 피고 민지수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공증 진술서입니다. 피고 민지수는 이 진술서에서 본인이 박영민과 외도했으며 어머니 차화영을 이용해 강현우에게서 돈을 갈취했고 박영민이 루머 유포를 지시했음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술서 내용이 법정 화면에 띄워지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민지수는 고개를 푹 숙였고 장모님 차화영 여사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습니다. 박영민 부장은 분노에 찬 얼굴로 지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민지수,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박영민은 소리치려 했지만 그의 변호사가 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재판장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피고 민지수의 진술서는 명확한 자백입니다. 피고 박영민은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박영민은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추가로 제출한 예원이의 심리상담 보고서와 어두운 그림은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들의 악행과 루머 유포는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미성년자인 원고의 딸 강혜원 양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아동의 심리 보고서와 그림은 이 모든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동의 복리를 위해 양육권은 반드시 원고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윤 변호사가 호소했습니다. 재판장은 긴 침묵 끝에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현우 씨에게 딸 강희원 양의 친권과 양육권을 최종 부여합니다. 피고 민지수와 박영민은 원고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피고 박영민은 사적 복수와 이익을 위해 공적 공간을 악용한 중대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형사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승소했다는 기쁨보다 마침내 예원이를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저의 존엄을 회복했다는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마자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취재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관심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예원이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법정 앞에서 윤 변호사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현우 씨, 당신의 용기와 진실함이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아버지입니다. 이제 저희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회사에 공식적으로 복귀하여 저를 짓밟으려 했던 박영민 부장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종 재판에서 승소한 다음 날, 저는 집에서 딸 예원이와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원이의 스케치북에는 다시 밝고 화사한 색깔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노란색 해, 분홍색 꽃, 그리고 활짝 웃는 저와 예원이의 모습. 저는 예원이의 그림을 보며 평화가 주는 진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싸움을 견뎌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공적인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던 박영민 부장에게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윤서아 변호사에게 재판부의 판결문 사본을 회사 부사장님과 인사팀에 공식적으로 발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결문은 강현우가 피해자이며 모든 루머는 박영민과 민지수에 의한 허위사실임이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저는 길었던 휴가를 끝내고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복도에서 저를 보는 직원들의 시선은 놀라움과 궁금증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제가 파렴치한 문제아로 낙인 찍혀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제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부사장님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현우 팀장님, 부사장님께서 지금 바로 집무실로 오시랍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모든 진실을 들고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사장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사장님은 평소와 달리 상기된 얼굴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제 경쟁자였던 박영민 부장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강 팀장, 이럴 수가 있나. 자네가 나에게 보여주겠다던 공식적인 근거가 바로 이 판결문이었군. 부사장님은 책상 위에 놓인 재판부 판결문 사본을 손으로 치셨습니다. 판결문에는 박영민 부장이 사기명예 훼손 혐의로 형사고발되었고 민지수와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부사장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사장님, 그동안 저 때문에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저의 윤리적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미래혁신 프로젝트 고객사에서 저를 업무에서 배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는 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회사 경쟁 관계에서 발생한 악의적인 모함임을 직감했습니다. 부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영민 그 인간이 그동안 윤재이라는 가명으로 사채 빚을 지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자네의 부인과 장모를 이용해 자네를 회사에서 쫓아내려 했다는 건가? 이럴 수가! 부사장님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박영민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네. 회사에서는 즉각 직위 해제 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네. 강 팀장, 자네는 완벽하게 결백하네. 오히려 회사를 위해 큰 위험 요소를 제거해 주었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저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중단되었던 미래혁신 프로젝트 계약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의 능력은 사생활 루머 때문에 훼손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부사장님은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좋네. 강 팀장의 위기 대처 능력과 강직함은 우리 회사의 귀감이 될 만하네. 미래혁신 프로젝트는 이제 강 팀장이 책임지고 마무리하게 자네에게 전권을 주겠네. 저는 집무실을 나오자마자 곧바로 미래혁신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고객사를 방문했습니다. 고객사 대표는 저를 만나자마자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현우 팀장님, 그동안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쪽에서도 박영민 씨 측에서 받은 악성 정보 때문에 팀장님을 의심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사 대표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오해는 법원의 공식 판결로 해소되었습니다. 믿음을 보여주신다면 저는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며칠 후 저는 중단되었던 미래혁신 프로젝트의 대규모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그 어떤 성과를 달성했을 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업무 성과가 아니라 저희 존엄 회복을 상징하는 승리의 깃발이었습니다. 회사에 복귀한 후 저는 팀원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팀원들은 제가 회사 내부의 악랄한 권력 다툼 속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지켜낸 영웅처럼 대우해 주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란 강한 자에게는 굴복하고 정의로운 자에게는 박수를 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팀장은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강현우 팀장, 정말 고생 많았네. 자네의 복귀는 우리 팀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다음 달 신입사원 교육 때 자네가 직접 강연을 해줄 수 있겠나? 강연이요? 어떤 주제로요? 제가 물었습니다. 개인의 윤리와 업무 신뢰의 관계 위기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네만큼 잘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네. 팀장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치부를 공개해야 하는 강연이었지만 이것이 박영민 같은 비윤리적인 경쟁자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딸 예원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예원이가 학교 미술 시간에 그려온 새로운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행복한 집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저와 예원이뿐 아니라 저를 도와줬던 윤서아 변호사, 그리고 예원이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던 학교 선생님까지 밝은 미소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예원이에게 말했습니다. 예원아, 이 그림 정말 예쁘다. 이게 바로 우리 가족이야. 예원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 피가 섞이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면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엄마랑 할머니랑 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 아빠랑 단둘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예원이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존엄과 가족의 의미를 결국 이 작은 딸이 새롭게 정의해 준 것입니다. 며칠 후 박영민 부장의 징계가 최종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회사에 퍼졌습니다. 횡령,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회사의 모든 명예를 잃고 비참하게 쫓겨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분노의 찌꺼기까지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삶의 우선순위는 돈이 아닌 딸 예원이의 행복과 심리적 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승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곧바로 윤서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같은 아버지를 위한 법률지원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저희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 변호사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강현우 씨, 그거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당신의 경험은 세상에 꼭 필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박영민 부장의 파면과 함께 저희 복수극은 통쾌한 사이다 결말을 맞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신뢰를 회복했고 딸 예원이는 안정된 환경 속에서 다시 밝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평화는 제가 용기 있는 거절을 하고 진실을 파헤쳤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윤서아 변호사와 함께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가족 존엄 회복 재단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승소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에게는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장모님 차화영 여사님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몇 번이고 사죄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원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일절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결국 윤서아 변호사를 통해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강현우 씨, 차화영 여사님이 예원 양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만 예원 양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설득하려 하십니다. 윤 변호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장모님은 예원이의 외할머니입니다. 혈연을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예원이가 상처받는 상황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윤 변호사에게 답했습니다. 변호사님, 만남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남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저희 집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만날 것. 둘째, 반드시 윤 변호사님이나 재단 관계자가 배석할 것. 셋째, 만남 중에 과거의 일이나 민지수 씨에 대한 언급은 일절 금지할 것입니다.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만남은 즉시 종료됩니다. 윤 변호사는 저의 신중한 결정을 존중하며 장모님께 이 조건을 전달했습니다. 장모님은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원이를 보는 것이 마지막 희망이었을 겁니다. 약속 당일 저는 예원이와 함께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원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장모님 차화영 여사님이 공원 입구에 나타나셨습니다. 장모님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와 달리 낡은 코트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오셨습니다. 장모님은 예원이를 보자마자 다가와 예원이를 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원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저희 뒤로 숨었습니다. 예원아, 할머니야, 미안해. 장모님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막아섰습니다. 장모님, 약속하셨습니다. 예원이에게 함부로 접촉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냥 예원이를 보시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차마 매몰차게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제 말에 멈춰 서서 예원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사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그때 박영민의 협박에 넘어가서 내 빚 때문에 너희 가정을 파괴했어. 내가 내 딸 지수를 막지 못했어.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장모님은 흐느끼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통곡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을 용서할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분노가 아닌 예원이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장모님에게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저희가 받았던 상처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예원이에게는 심리적인 거리가 필요합니다. 예원이를 위해서라도 이제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더 이상 저희에게 짐이 되지 마세요. 장모님은 제 말을 듣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예원이에게 작은 인형을 건네주었습니다. 예원이는 그 인형을 받지 않고 저의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장모님은 결국 인형을 벤치 위에 놓고 눈물을 닦으며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예원이에게 물었습니다. 예원아, 할머니가 주신 인형 받을래? 예원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빠 필요 없어. 나는 아빠랑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 예원이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제 삶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가족 존엄 회복재단의 설립자로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 첫 번째 강연은 회사 신입사원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가족에게 배신당했고 직장 경쟁자에게 모함당했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객관적인 증거와 진실을 지키고자 하는 존엄 때문이었습니다. 강연장에서 저는 담담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저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강연 후 많은 신입사원들이 저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강연 후 팀장님처럼 원칙을 지키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주말에는 저는 한부모 자조 모임에서 멘토로 활동했습니다. 저처럼 이혼 후 아이를 홀로 키우는 사람들에게 법률적인 조언과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모든 일이 저의 잘못인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단단해지는 것뿐입니다. 제 조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예원이의 학교 생활도 완벽하게 안정되었습니다. 예원이는 학교 미술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작품 제목은 나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저와 예원이, 그리고 저를 도와준 윤서아 변호사, 자조 모임의 아저씨, 아줌마들까지 밝은 색깔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예원이는 이제 피가 섞인 혈연이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예원이에게 말했습니다. 예원아, 내 그림처럼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야. 우리는 이제 가장 행복한 가족이야. 예원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저에게는 수억 원의 돈보다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싸움이 결국 저와 예원이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르쳐주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평화롭고 소중한 일상을 영원히 지켜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가족은 누구인가요? 저는 돈의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과거에는 장모님께 꼬박꼬박 송금해야 했던 착취의 돈이 제 삶을 지배했지만 이제 저는 그 돈을 끊어내고 딸 예원이와 함께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리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의 중심에는 이제 예원이의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예원이와 함께 동네 공원에서 조깅했습니다. 상쾌한 가을 공기를 마시며 뛰는 예원이의 가벼운 발걸음을 보며 저는 마음속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날씨 정말 좋다. 내 마음처럼 맑아. 예원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아빠도 예원이랑 함께 뛰니까 힘이 불끈불끈 나네. 저는 예원이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윤서아 변호사였습니다. 어머, 강현우 씨, 오랜만이에요. 예원이도 많이 컸네요. 윤 변호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변호사님도 운동하시는군요. 요즘 재단 설립 때문에 정신없으실 텐데.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재단 준비는 순조롭습니다. 그런데 강현우 씨 사건이 법조계에서 성숙한 분쟁 해결의 모범 사례로 기록되고 있는 것 아세요? 복수나 감정 싸움이 아닌 존엄 회복에 초점을 맞춘 공익적 소송이었다고요.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분한 평가입니다. 저는 그저 제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었으니까요. 윤 변호사는 저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회사 신입사원 교육 강연 무대에 섰습니다. 제 앞에는 수백 명의 미래 인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제는 윤리적 평판과 업무 신뢰의 상관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족에게 배신당했고 직장 경쟁자에게 모함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결백과 윤리가 무너진다면 저희 업무 능력 역시 신뢰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박영민 부장이 자신의 사적 이익과 사채 빚을 위해 저와 회사를 어떻게 기만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강연은 신입사원들에게 엄청난 울림을 주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영업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강현우 팀장, 정말 대단했어. 자네의 강연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교육이네. 앞으로 이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주게나. 좋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팀장은 저에게 또 하나의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 팀장, 예원이 학교 시간에 맞춰 유연 근무제를 적용하는 건 어떤가? 자네는 이미 회사에 대한 신뢰를 증명했네. 가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리더십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일세. 저는 감동했습니다. 과거 저를 괴롭히던 회사의 보수적인 문화는 제가 원칙을 지켜 싸워 이기자 오히려 저를 존중하는 문화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 제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어느 날 예원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이제 어디서 살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엄마의 삶을 살고 있을 거야. 하지만 아빠는 이제 더 이상 엄마 걱정은 안 해. 아빠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예원이뿐이니까. 예원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아빠랑 함께하는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제일 좋아. 예원이의 말이 바로 저의 최종적인 승리였습니다. 저는 돈이라는 물질적인 장벽,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관습적인 장벽을 모두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나는 이제 가족이라는 허울에 속아 살지 않는다. 나는 진실을 지켜낸 아버지다. 나는 강현우다. 저의 이 이야기는 듣는 여러분에게도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계신가요? 저는 과거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오히려 저를 올가매고 착취와 배신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고통을 겪고 깨달은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착취나 기만은 절대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아니요라고 말하고 냉정하게 증거를 확보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저와 제 딸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제가 끊어낸 그 7천만 원의 돈줄이 결국 평화와 자유를 되찾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닌 신뢰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저처럼 존엄을 지키는 용기를 가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